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2025년 시행 고등학교 2학년 6월 학력평가 독서 파트입니다. 지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약물이라고 하고, 약물을 투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약재라고 한다. 저희 지금 약물과 약재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약재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경구투여형 정제제, 경구투여형 액체제, 주사형 액체제 등이 있다. 약재는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인 활성 성분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 약물과 혼합하는 첨가제인 불활성 성분과 함께 구성된다.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주로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약재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함께 제시하고 있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구투여형 정제제는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압축한 알갱이 형태로 약물의 쓴맛을 감추어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당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경구투여형 액체제는 약물이 복용 가능한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로 약물을 녹이는 용매인 정제수와 복용의 편의를 위한 감미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저희 주로 어렸을 때 먹었던 약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이상한 단맛이 나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복용의 편의를 위한 감미료가 들어갔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사형 액체제는 약물이 무균 상태의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로 용매인 생리식염수와 향균 효과를 위한 항균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약물은 농도 9배를 원동력으로 삼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체내에 확산된다. 그래서 이 약물이 어떻게 체내에 확산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약물의 체내 확산 속도는 농도 9배가 크거나 물질의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확산 계수가 클수록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제시되고 있네요. 농도 9배, 그리고 확산 계수. 두 가지가 클수록 체내의 확산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관계, 저희 농도 구배와 확산 계수, 그리고 확산 속도의 관계는 서로 정비례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정비례, 크면 커지고 작으면 작아지는 관계, 정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동일한 약물을 액체제와 정제제로 만들어 쓸 경우 액체제는 이미 용해된 상태이며 약물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제제보다 확산 계수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보편적으로 액체제가 정제제보다 더욱 확산 계수가 크다라는 사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3번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내에 투여된 약물은 흡수 단계, 분포 단계, 제거 단계를 거치면서 이동한다. 흡수 단계는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단계이다.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생체 이용률의 개념 제시되고 있네요.
약물을 정맥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주사는 투여된 약물 모두가 혈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항상 1이다. 하지만 경부로 투여하는 약물은 소화기관 등에서 약물 일부가 제거되는 소회통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은 항상 1보다 작다. 여기서 초회통 효과의 개념에 대해서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소화기관 등에서 약물 일부가 제거되는 현상, 바로 초회통 효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 경부로 먹는 약물은 항상 생체 이용률이 정맥주사보다 생체 이용률이 작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100mg을 경구 투여하였는데 생체 이용률이 다시 예를 들어 약물 100mg을 경구 투여하였는데 생체 이용률이 0.3이라면 혈액에는 약물 30g이 도달하는 것이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포 단계는요. 약물이 혈액을 통해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단계입니다.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쉬워 체내에 넓게 분포한다. 그러면 상관관계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다면 체내에 넓게 분포하게 된다. 분포 용적은 약물이 체내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을 혈장에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 30mg이고 혈장 약물 농도가 5mg/L라면 약물은 체내에서 6리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쵸. 약물이 30mg 도달했을 때 리터당 5mg으로 퍼져 있다면 총 곱하기 6 돼서요. 6리터의 공간 차지하고 있다라고 계산해 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제거 단계입니다. 제거 단계는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단계이다. 약물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인 청소율이 높으면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다. 정도율은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로 나타낸다. 약물의 적정량이나 투여 간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을 고려할 수 있다. 그쵸? 얼마나 흡수되는지 생체 이용률 고려해야 되겠고요. 몸에 얼마나 퍼지는지 분포 용적 고려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분포 용적이 너무 넓어지면 혈장에 과도하게 약물이 쌓이게 되겠죠. 이런 것도 잘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율,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 또한 고려해야 되겠죠. 만약 몸에서 완전히 약물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새 약물이 투여된다면 이 중간 기간에서는 과도하게 약물이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새로운 약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사이에서는 약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중 일부는 간, 장 등 신체 여러 조직에서 대사되어 약효를 더 강하게 내는 활성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이들은 다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낸다. 이러한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효는 일반적으로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장과 같이 체내에 있는 조직은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혈장 약물 농도가 증가하면 목표 조직인 심장에서의 약물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활성 형태의 약이 직접 목표 조직에 가서 약효를 내는 것을 측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뇌 같은 곳에서 작용하는 약이라고 해봅시다. 저희가 뇌에서 이 약의 약효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뇌에다가 직접 주사기를 꼽아서 측정하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렇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혈장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으로 한편 약물은 목표 조직에서는 약효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약물이 목표 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 분포하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약효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라며, 만약에 목표 조직의 약물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약효와 무관한 반응으로 인해 약효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 텐데요. 문제 1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지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인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약물은 농도 차이가 작을수록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퍼져나간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문에서 약물은 항상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퍼져나간다라는 설명은 서로 반대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농도 차이가 작다라는 건, 즉 농도 구배가 작다라는 걸 의미할 텐데요. 농도 구배가 작으면 확산 속도가 느려지죠. 이렇게 확산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지 농도가 반대로 이동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2025년 시행 고등학교 2학년 6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표현 대리 제도입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하기 어렵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대리제도란 하면서 대리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개념 제시하고 있죠. 본인을 대리할 권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대신에 법률 행위, 예를 들어서 계약 같은 것들이 있겠죠.
계약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 대리인이 A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A라는 조건이 법률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 대리인을 세운 자신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B는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법률 행위가 되겠죠. 이 법률 행위를 통해 이때 A는 매매 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 대급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다면 B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만들어낸 법률 효과가 바로 매매 대급을 지급할 의무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거 지금 설명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요. 약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 지금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봅시다. 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을 본인, 즉 대리를 맡긴 사람인 A에게 효과를 미치게 하려면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A의 허락 없이 B가 마음대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나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A는 B에게 대리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상대방인 C는 B가 A의 대리인임을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이건 다시 말해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직접 계약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B가 나왔더라도 그 B 뒤에 A라는 인물이 있어서 자신은 B가 아닌 A와 계약을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C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 대리라고 한다. 그렇죠. 대리권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또한 정해진 대리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무권 대리의 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여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A의 대리인인 B가 마음대로 C와 매매 계약을 넘어서 다른 사람 D와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D의 경우에는 이게 이 계약이 무효가 될지도 모르는 채 계약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A가
B에게 허락한 매매 계약은 C와의 계약까지고 D와의 계약은 무효가 돼야 된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면 D는 임대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D는 앞으로 대리인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그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리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게 되겠죠.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 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쵸? D는 B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된 거니까 그 신뢰한 상대방, 즉 D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 대리라는 권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표현 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두 가지로 지금 상황을 나누는 거죠. A와 A에게 B가 대리인의 권리를 넘겼고 D와 무권 대리의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D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무권 대리를, 즉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 경우와 알았거나 본인 마실로 놓친 경우가 있겠죠. 전혀 B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만약에 몰랐다면 이때는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무권 대리 행위가 발생할 당시의 과정에서 D에게 본인 과실이 있거나 무권 대리의 계약임을 B가 알았다면 표현 대리는 발생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현 대리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네요. 표현 대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민법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로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온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쵸? 이거는 C를 속인 거죠?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A가 C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A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표현 대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B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음에도 C에게 토지를 파는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해당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그쵸? 이때는 권한을 넘은 것, 기존에 줬던 1번이라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인이 마음대로 2번이라는 대리 계약을 체결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의 상대방이 아, 대리인에게 2번이라는 대리 권한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대리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필요한 서류라 함은 직접 본인에게 넘겨받은 서류가 되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즉, 충분히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표현 대리입니다. 셋째는 대리권의 소멸 후의 표현 대리로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이미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쉽게 알 수 없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A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단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순서가 좀 성립을 해야 되겠죠. A에게 A는 B에게 이미 대리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전에 B에게 계약을 한번 맺은 적이 있고요. 이 이후 A가 사망하게 됩니다. C는 이 사실을 몰라야 되겠죠. 그 이후에 A 사망 사실을 모르고 B와 C 간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봅시다. 이때 B는 A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나온 겁니다. 근데 C는 A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B에게 대리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C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라는 게 되겠죠. 이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전제가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처럼 이전에 한번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서 C는 B가 A의 대리인일 것이라고 굳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을 추인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무권 대리 행위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우리 위에서 봤던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본인 과실로 놓쳤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길지만 표현 대리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특정인에게 실제 대리권이 없어도 제3자가 이를 믿었다면 기본 대리권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연 대리는 외관을 만든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말한 경우 그 특정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기본 대리권은 원래 존재하던 대리권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외관만으로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특정인에게 실제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이를 믿거나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는 근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도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2025년 시행 고등학교 2학년 6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첫 번째 지문 복합 지문입니다. 복합 지문 중에서 저희 가지문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은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해석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 왔다. 랑케로 대표되는 실증주의 역사학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가의 주관성과 사회적 맥락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콜링우드를 비롯한 주관주의 역사학의 비판을 받았다. 라면 지금 실증주의 역사학과 이를 비판하는 주관주의 역사학을 서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문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조적인 입장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칸은 사료의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이 필연적으로 주관성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하며 역사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지금 보시면 실증주의 역사학과 주관주의 역사학을 서로 대비해서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카의 해석은 이 실증주의와 주관주의 역사관을 서로 절충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걸 약간 어렵게 말해서 변증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변증법적 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 안, 하대 구조로 논리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어떤 두 가지의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한 후 이들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변증법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가의 문단 검증법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증주의와 주관주의의 중간 절충안을 가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의 역사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는 과거에 대한 사실, 역사상의 사실, 역사적 사실로 세 가지의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사실이란 실존적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과거 사실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기록된 것으로 실존적 경험, 실제로 했던 그 경험 자체를 언어적 표현으로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역사상의 사실은요, 과거에 대한 사실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을 말한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 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 경험, 실제 경험을 모두 글로 옮겨 놓은 것을 의미한다면 과거 역사상의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보다 한층 더 좁아진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글로 표현된 역사 중에서 선택적으로 역사가가 '이건 중요해.'라고 생각해서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상의 사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칸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승격되는 것은 오로지 역사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지금 보시면 역사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 지금 모든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선택되는 것은 역사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고 하지만 이 역사가가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된다는 것, 바로 사실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자의적인 기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겠죠. 저희가 수많은 사실 중에서 아주 많은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역사라는 것으로 선택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선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선택의 과정에서 역사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만 내가 적절하게 선택하고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역사가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가는 자신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실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여러 역사가에 의해 인정받으면 역사적 사실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역사적 사실이 총 3단계에 걸쳐서 승격되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실존적 경험 그 자체의 사실인 과거에 대한 사실. 그다음에 역사상의 사실로 한 번 승격하고요. 이후 역사적 사실로 한 번 더 승격하게 됩니다. 저희 과거에 대한 사실에서 역사상의 사실로 가는 것은 역사가 한 명의 선택이라면
역사상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여러 세 선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상의 사실보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사실들만 역사적 사실로 남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과거에 대한 사실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게 됩니다. 역사상의 사실은 변화와 재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특성을 띠지만,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실로 정태적인 특성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즉,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 다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역사상의 사실은 한 명의 인정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인해서 변화와 재해석이 가능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거친 이후의 역사적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변화하는 일이 적겠죠. 저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이 아마 높은 확률로 변하지 않고 저희의 후대에도 전해져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네요. 한편 주관주의 역사학을 주장한 콜링우드에 따르면, 역사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오염되어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는 과거와 직접 대면할 수 없으므로, 역사가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소거한 채 과거를 완벽히 재현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때 자아를 완전히 소거했다라는 건 자신의 주관을 완전하게 배제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와 관련하여 칸은 역사가의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를 강조했다. 지금 역사가한테 강조했던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로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 상단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 이것 또한 역사가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상적 이해란 단순히 사료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맥락 속에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역사관은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사회적 맥락에서 지나치게 상대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게 지금 한계가 되겠죠. 객관적 진실을 모호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상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누군가가 판단하는 것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역사학을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현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는 역동적인 학문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라며 맨 마지막에 비판과 의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와 관련한 내용일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아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하는 역사가가 자신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실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면 역사적 사실이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문 보시면 역사가가 자신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실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이 중요성에 한 가지 단계가 더 들어가죠. 여러 역사가가 이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 역사가에 의해 인정받으면 역사적 사실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한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 역사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7번에 3번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